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세계 경제 또 한국 경제 어떤 흐름일까 우리는 조망을 해야 됩니다. 저도 26년 경제를 전망하면서 여러분들께 세계 경제의 경우에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다. 성장률이 둔화된 채 성장률이 올라가지 않는 흐름에 있다. 주로 국제기구의 전망치를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면서 재작년 3.3%, 작년 역시 3.3%, 올해 여전히 3.3%. 평년 같으면 성장률이 3.7%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평년 성장률을 완전히 밑돈 채 저성장 국면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경제는 어떨까? 한국 경제도 과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의 레벨이 4% 5%대였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 자체가 2% 혹은 2% 언더로 마저 떨어진 상태고 작년 성장률 우리 경제의 1% 그리고 올해 성장률 많게 전망하는 기관이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1.7%로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세예요. 우리가 1% 성장에 익숙해져서인가 2% 성장한다, 1.7% 성장한다 라는 그 전망치만 가지고도 우리 경제가 회복된다 하고 좋아하는 국면이에요. 참 재밌죠. 자, 그런데 기초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면 이 경제 전망은 작년 GDP 규모보다 올해 GDP 규모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증가율을 전망하는 거예요. 그 증가율을 제시하는 게 경제 전망입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말 수십 년간 경제 전망을 해왔던 사람이고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사람은 경제 전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경제는 어떻게 될까? 거시경제의 숫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경제 위기 온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휩싸여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미 경제 위기 온다라고 가정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또 심지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은 제가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된다, 저성장화된다, 안타깝지만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다라는 말씀을 오랫동안 드려왔는데 제가 채널을 만든 지 벌써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여러분들께도 실물 경제를 전망하면서 이게 실물 경제예요. 실물 경제는 저성장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것이 사이클상 리세션 국면에 진입할 때는 리세션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분이 경제 위기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그건 좀 별개고요. 근데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릴게요. 만약에 경제 위기 온다라고 가정한다면 고환율이 이렇게 지속됐다가 외환위기 온다. 이렇게 만약에 가정한다면 여러분 투자회사 결정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전액을 현금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 위기 온다라는 것을 가정할 거라면 마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우리는 가정해야 되는 것처럼 경제 위기 올 거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일단 경제 위기를 가정하기가 어렵다. 무죄 추정의 원칙처럼. 근데 경제 위기라고 가정하는 국면이 있다면 그럴 때는 저는 경제 위기가 걱정됩니다라고 의견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명확히 말씀드리면 경제 위기를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경제 위기 온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요. 혹자는 이렇게 제가 어떤 채널에 출연을 해서 경제 위기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려도 썸네일을 그 해당 유튜버가 경제 위기 옵니다. 이렇게 적시해놨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제 입으로 경제 위기를 전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채널에 출연하신 여러 전문가들과 경제 위기를 전망하시는 분들 제가 특정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금융위기 온다, 외환위기 온다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과 거의 다투듯이 토론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만 경제 위기를 전망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많은 사람들은 경제 위기를 가정할까? 왜 많은 사람들은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전제할까? 그 전문가들의 전망 말고요. 왜 많은 사람들은 경제 위기 올 거라는 그 말에 더 많이 이끌려 다닐까? 그 본질적인 생각을 해 봤었어요. 심지어 저는 워낙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고 특히 뭐 대기업 집단도 많이 만나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집단도 여러 세미나 현장에서 만나지만 소위 기업인들조차도 경제 위기론에 많이 빠져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러다가 경제 위기 온다. 근데 경제 위기 올 거라고 가정한다면 기업인들이야말로 신규 투자를 단행해서는 안 되죠. 투자자들도 우리 주식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경제 위기 올 거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주식 비중을 늘려서는 안 되죠. 그렇게 가정할 거라고 한다면 전액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 올 거라고 가정한다면 그것에 맞는 의사결정이 있고 아닌 의사결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전제할 것인지 경제를 어떻게 전망할 것인지를 봐야 된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리 경제를 논할 때 경제 위기를 전제로 할 것과 아닐 것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니까 그게 경기 판단이거든요. 마치 감기 몸살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 내려버리면 잘못된 처방과 잘못된 치료가 단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기인지 아니면 암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 위기는 거의 암과 같은 현상인데, 그죠? 경제 위기 안 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전망치를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3.3%. 세계 경제 성장률은 25년, 26년 3.3%로 전망하고 한국 경제 성장률은 1.7%로 전망하는데 그런데 경제 위기라고 전제할 수 있나요?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댓글로도 그런 어떤 전문가들을 거론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예요. 예를 들어서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확률로 경제 위기 올 거라고 전망을 한다면 그죠? 그러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 2%면 됩니까? 그 전망부터가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높은 확률로 경제 위기를 전망한다면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 2%일 수 있나요? 마이너스 성장률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제를 판단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나간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학습의 과정이 제 채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기 판단하는데 왜 다수는 경제 위기를 믿을까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다수는 경제 위기를 믿을까라는 관점에서 한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제가 찾았어요. 그 답을 이 책에서 좀 저는 찾았거든요. 제가 이 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여기 담고 있어서 그것마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지금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 제목은 리스크 테이커고요. 저자는 너무나 유명한 네이트 실버입니다. 뭐 워낙 유명한 예측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워낙 불확실성이 높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또 혹자는요. 그 예측이 무의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측이 무의미하다. 그는 예측하는 혹은 경제 전망하는 그런 부분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그런 전문성이 없는 분이신 거죠. 다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 거죠. 예를 들면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투자의 귀재지만 예측은 무의미하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워런 버핏이라는 투자의 거장이 예측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렇죠. 뭐 투자 전문가이긴 하시지만 그렇죠.
근데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하고 의사결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전제를 깔고 의사결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릴 때 제가 앞에 계신 PD님하고 약속을 하는데 우리 다음 주 약속합시다. 저녁 먹읍시다. 그냥 이렇게만 약속하면 다음 주 저녁 약속을 아예 못 잡잖아요. 근데 우리 수요일 저녁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에 맞춰서 나머지 일정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전망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방향성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 상정해놓고 의사결정을 내리되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그 예측대로 안 갈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수정 조정하면 되는 거죠. 그것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저녁 약속합시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갑자기 수요일 저녁에 중요한 방송이 생겨서 약속을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역시 목요일로 옮기십시다. 목요일로 옮겨서 또 의사결정하면 되죠. 그게 경제 전망이고 수정 전망인 거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네이트 실버라는 이 저자는 너무나 유명하지만 잠깐 소개한다면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예측 모델을 활용하는 미국의 유명한 통계학자이자 데이터 분석가이자 또 저널리스트이자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 영향력 있는 백인에 들어가는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지금부터 리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 너무 깊숙이 빠져서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고민은 됩니다만 제가 이 프롤로그에서부터 주는 인사이트가 많아서 프롤로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미국 선거를 분석하는 사람으로 안다. 하지만 내가 정치를 논할 때 항상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같은 기분이 든다는 사실은 아마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예측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정치를 아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모델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또 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나오는데 7페이지 하반부 나는 지난 3년을 주로 내가 강이라고 부르는 세상에 빠져서 살았다. 강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모인 생태계로 지금도 확장 중이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은 곧 사고방식이자 삶의 방식이다. 사람들은 강을 잘 모르지만 이제는 알아야 한다. 강 사람 중 대부분은 부유한 권력자가 아니다. 하지만 부유한 권력자 중에 강 사람의 비중은 그 외 사람들 중에서 강 사람의 비중보다 훨씬 높다.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중반이에요. 인간의 땀이 아니라 기계의 연산으로 주조되는 세상에서는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자들이 최강의 카드를 쥐고 있다. 9페이지까지 더 읽어 나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이제부터 나는 친절하고 유익하게 가끔은 도발적으로 강을 안내하는 여행 가이드가 되려 한다. 강 사람들은 내게 허심탄회하게 말한다. 사실은 나도 그들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대체로 내 사고방식과 일치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강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이어서 읽어나가면서 제가 그것과 대치되는 개념 마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근데 이 강사람의 개념은 뭐냐면 마을 사람과 대치되면서 마을은 어떤 하나의 노선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정치적 노선이죠. 그게 지역적 노선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떤 산업 혹은 투자 관점에서 어떤 특정 테마주의 노선을 정한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어떤 경우는 비트코인러들의 노선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마을 둥지를 튼 사람들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정치적 노선인데요. 부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45만 명 중에서도 분명 정치적 색깔을 가지실 수 있어요. 우일 수도 있고 좌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제를 논할 때는 그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판단하자는 거죠.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판단하자는 거죠. 정치적 견해 입장에서 본다면, 쉽게 말하면 진보, 좌 이쪽 입장에서 본다면 어쩌면 현재 한국 경제가 경제 위기를 바라지 않을 거예요. 맞죠? 혹은 뭐 우쪽 색깔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 반드시 경제 위기 와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정치적 견해인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 견해도 저는 존중됩니다.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이 다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정권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권을 가져야 그 정권을 갖고 그 권력을 갖고 그 권력에 기초해서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을 설계해야 하고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 정책적 색깔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권을 가져야만 그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정치색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정치인들은, 특히 정치인들은 정권을 갖는 게 목적일 수 있다.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근데 그 정권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건 맞지만 우리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재테크적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이니까 민주당 정권을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경제 위기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과 실제 경제가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전망이 아니라 희망인 거죠. 그러니까 희망과 전망이 혼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 세계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나는 이쪽 정치 세력이고 나는 이쪽 정치를 지지하니까 그냥 경제가 좋다라고 말해달라. 한국 경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해달라. 나는 위로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자 하는 행위예요. 내 희망을 얘기해달라라는 것은 위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반대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와야 된다. 경제 위기 올 거다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혹은 이쪽은 경제 위기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경제 위기 안 왔으면 좋겠다. 지금 정권 기간 동안 경제가 더 도약하고 성장하고 분배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마을 사람이라고요. 그건 둥지를 튼 마을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소위 크리에이터들도 전문가들도 혹은 유튜버들도 뭐 저는 저를 스스로 유튜버로 규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인플루언서들도 어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그 입장에서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 입장에 서서 괜찮다. 지금 예를 들면 환율 문제 없다. IMF 외환위기 안 온다. 예를 들어서 혹은 이쪽에서 환율 문제 있다. IMF 외환위기 온다. 입장에서 얘기하고 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각각의 마을 사람들에게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인사이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이 아니라 나는 강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강 사람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쪽 입장에 서서 얘기하려 온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색깔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근데 정치적 색깔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렇게 믿어주시는 게 맞아요. 일단은. 저는 강 사람이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인디펜던트 뷰예요. 그건 정치적으로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겠다라는 저의 사명감이자 제 개똥 철학이자 제 의지예요. 근데 설사 현 정부의 어떤 정책을 지적하더라도 비판하더라도
그것은 그 정권의 반대편에 서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비 쿠폰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제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다. 또 현 정부의 AI 중심으로의 성장 도약 정책들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성장 도약 정책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호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쪽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이해관계에 서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그러니까 저를 쭉 꾸준히 구독하시는 분이 아니고 가끔 가다가 제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왜 윤석열 정부 때는 한 번도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저를 변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현상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R&D 예산 축소한 걸 가지고 얼마나 강하게 공분을 했었는데요, 제가. 정말. 그러니까 일부 어떤 사례만 보고 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냐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마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 편에 서서 얘기를 해달라라는 요구이실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마을 사람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마을 사람일지라도 어떤 특정 정치, 어떤 특정 이해관계 편에 서 있다 하더라도 그런 편에 서서 얘기하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 채널은요. 이 채널은 강사람이라고요. 강사람의 입장은 뭐냐면 뭐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뭐가 맞을까를 찾아가는 거예요. 뭐가 맞을까? 그러니까 경제를 정치적 혹은 이해관계의 편에 서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엄청난 관계가 있지만 경제를 판단할 때, 경기를 판단할 때,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지금 경제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논할 때 정치적 견해를 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저도 그런 분들을 추천드립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이 말씀까지 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저도 이제 여러 전문가들과 만나서 사석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원래 강사람인데 그 전문가가 그 유튜버가 크리에이터들이 원래 강사람인데 나중에 마을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마을을 선택하면 굉장히 따뜻하다는 거죠. 구독자가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매월 한 달에 약 15,000명 가까이 대략 평균적으로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다. 마을 사람들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강 사람들이 모이고 있구나. 정치적 편에 서지 않고 중립적으로 경제만을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와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물론 정치적 견해를 갖고 계실 수도 있지만 경제를 진단함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견해를 벗어나서 판단하시면 좋겠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것도 이건 마을 사람이네. 이 인플루언서는 마을 사람이네. 이 유튜버는 마을 사람이네. 라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인사이트를 담고 있다. 10페이지의 문장을 읽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사실 그리 어려운 개념이 아니지만 개중에는 전문 용어와 일부 사람들만 아는 정보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개념도 있다. 그래서 나는 강사람의 언어를 최대한 가르쳐 주려 한다. 이 네이트 실버의 메시지가 벌써 지금 제가 서문밖에 안 읽었어요. 근데 너무나 강한 통찰력을 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지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걸 개념화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강사람과 마을 사람을 구분해 놓고 이해해야 될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제목이 강과 마을이에요.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강과 경쟁하며 더 많은 권력과 영향력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공동체가 있다. 나는 이것을 마을이라고 부른다. 주민들이 한두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고 당사자들도 그런 사실을 잘 알 만큼 좁은 동네다. 말했다시피 강 사람들은 디커플링을 좋아하고 마을 사람들은 싫어한다. 강 사람들이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 그들도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 4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나는 두 세계를 오가는 사람으로서 남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편파성이 없지는 않다. 좋든 싫든 간에 강 사람들이 내 과다. 이거 중요하죠. 강 사람들이 내 과다. 제가 여러분께 선언한다면 저도 강 사람이고 저도 강 사람들이 내 과입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저도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강 사람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강 사람이어야 이 유동성 장세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령 마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투자 의사 결정만큼은 강 사람이었으면 한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마을 사람이기를 바란다면, 설령 여러분들이 마을 사람이라 하더라도 강 사람이길 두려워하는, 마을 사람이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 그 심리가 유동성 장세에 올라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니까 그 생각, 그 관념이 위험할 수 있다. 굉장히 제가 조심스러운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부디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유동성 장세에 나만 가난해지는 의사결정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책에 기대어서 말씀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강 사람들은 어떤 특정 마을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어떤 특정 마을에 안주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선택할 수는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치적인 겁니다. 그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 제가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동안 경제를 전망하다 보면 어떨 때는 미국이 우위에 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중국이 우위에 설 때도 있어요. 그죠? 또 제가 거시경제를 전망하다 보니까 당연히 거시경제에 들어가는 여러 변수들에 대한 전망을 해요. 부동산 시장 전망, 주식 시장 전망. 근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 상에서 공개적으로 부동산 전망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선언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나름의 상처를 경험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특히 정치적으로 마을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안 된다는 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쪽 마을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올라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은 뭐예요? 정치적인 게 아니라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마을인 거죠. 유주택자 마을, 무주택자 마을. 이해가셨죠? 이게 다소간의 정치적 견해로까지 가면서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의 사람들을, 마을은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야 된다고 보는 이해관계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전망하면 누가 좋아해요? 누가 위로를 받아요? 이쪽 진영인 거예요. 근데 오른다고 전망하면 누가 좋아해요? 이쪽 진영에서 좋아해요. 근데 저는 위로를 해드리기 위해서 전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해드리려고 이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망하는 거예요. 희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희망하시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역시 마을 사람인 거예요. 제 특정인을 비난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댓글로도 특정인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이해관계 입장에서, 이해관계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줄 사람, 이게 인플루언서 중에, 유튜버 중에, 전문가 중에 마을을 선택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인기를 얻어요. 그쪽 진영에서, 그쪽 마을에서 전폭적인 인기를 얻어요. 책을 발간해도 책을 다 사줍니다. 이게 제가 농담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을 사람들은 사주자 하면서 사주는 거예요. 근데 강 사람의 경우에는 이쪽 마을에 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을 진영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실은 외로워요. 이것은 정말 많은 전문가들,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이 모인 자리에서 식사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역시 특정 유튜버, 특정 전문가, 특정 인플루언서를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혹 그런 전문가들, 인플루언서들이 마을을 선택하기도 해요. 왜? 따뜻하니까. 근데 역시 그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생태계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만큼은 그 해당 마을의 편에 서서 위로해달라, 내 희망을 얘기해달라라고 하지 않아주십사. 이게 세상을 보는, 경제를 제대로 읽는 중요한 방법론이다라고도 깨우침을 준 거예요. 사실은 이 책을 선택한 것도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저녁을 먹다가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 이 책을 꼭 읽고 싶다 하다가 리뷰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다 이 책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받아야겠다 하면서 이 책을 선택했지만 이 책을 저만 알고 있기보다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해드려요.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리뷰인 거예요, 어쩌면. 근데 그렇게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또 옳게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다시 한번 누차 반복하지만 마을 사람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독자분들 중에는. 왜 없겠습니까? 근데 마을 사람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판단만큼은, 투자 의사결정만큼은, 경영 의사결정만큼은 마을 사람이 아닌 독립성을 가지고 강 사람이 되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노선을 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한미 간에 무역 협상을 하고 또 한중 간에 무역 협상을 하고 미중 간에 무역 협상을 하는데 지금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전쟁의 결을 보니 미국이 우세하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역시 정치적 지지를 받아요. 미국을 지지하는. 그리고 역시 중국이 지금 우세해졌다. 중국 앞에 미국이 고개를 숙였다라고 얘기하면 역시 중국을 지지하는 정치적 마을에서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 생태계를 몰랐을 때는 당연히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전개되는데 지금은 미국이 우세한 결에 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3대2로 싸우다가 역전돼서 뭐 4대2로 지고 있다가 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국면임을 이야기를 해도 당연히 이해관계를 갖고 계신 분은 그 이해관계 편에 서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고 중국의 위안화도 기축통화입니다. 4대 기축통화국이에요. 물론 기축통화국이 더 많아요. 지금 영국 파운드화도 기축통화로 분류를 하고 엔화도, 유로화도, 스위스 프랑도, 스웨덴 크로나도 기축통화로 분류를 하는데 위안화가 왜 아닙니까? 더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죠? 근데 위안화의 외환시장 내 결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프 보이시죠?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중국의 어떤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올라오고 있다. 미국은 이걸 견제하고 있다. 라는 말씀만 드려도 미국을 지지하는 이런 계층들, 마을 사람들이 되게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입장 이해한다고요. 그 마을 사람이신 거 좋아요. 그러나 경제적인 이런 현상을 판단할 때 마치 축구 경기를 해설하는데 해설자가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야 한국인 해설자가 한국 축구단을 응원할 수 있겠죠. 이길 겁니다.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경제를 논할 때는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이 우세하다. 일본한테 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강사람인 거죠. 마을 사람은 계속 한국이 이길 거다. 이쪽 마을 사람들은 일본이 이길 거다. 근데 경제를 논할 때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채널은 강사람이다. 네이트 실버도 강사람이다. 어쨌든 이런 어떤 흐름을 이해하고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이런 컨텐츠를 집중해 보시는 것은 너무나 좋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존중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경제적인 판단 역시 마을 사람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되게 재미있는 것이 부동산에 있어서도 이렇게 갈려 있듯이 산업적으로도 갈려 있어요. 이거 굉장히 놀랐었어요. 제가 2022년인가 3년에 배터리만 연구를 25년 동안 해왔던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의 센터장님, 배터리 연구 센터장님을 초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는데 저도 그렇고 이 센터장님도 같은 의견이었는데 중국의 배터리 기술이 지금 한국의 기술을 위협하고 있고 조만간 역전될 여지가 있다. 이런 종류의 발언을 했었어요. 그 영상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역시 배터리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마을 사람들이 강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역시 여러 전문가들은 강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도 제 채널에 출연한 분이 아니지만 한국 배터리 이제 가능성 없다. 중국 배터리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쫓아와 가지고 물리적인 위협까지 주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마을 사람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꼭 정치가 아니어도 어떤 이해관계 관점에서 한국 배터리가 더 우위에 있다고 얘기해 달라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한국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던 거냐면 지금 중국이 한국의 배터리의 어떤 산업 경쟁력, 기술 경쟁력을 넘어설 상황까지 와 있으니까 이대로는 넘어선다. 그러니까 우리 더 도약하기 위해서 추월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줬는데도 그런 말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를 이해하신다면 여러 댓글 풍토도 이해하실 거예요. 댓글 풍토 이해가시죠? 그냥 합리적인 판단. 그러니까 강 사람이냐 마을 사람이냐를 구분하시면 좋겠고 부디 여러분들도 강 사람이시기를 경제적 판단만큼은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44페이지 가겠습니다. 강 사람들도 마을 사람들을 비판하고요. 마을 사람들도 강 사람을 비판하거든요.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별표를 쳤거든요. 46페이지. 강 사람들은 당파성에 치우쳐 견해를 개진하는 것이 공적 지식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엄밀한 분석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쓸 때가 많다고 여긴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도 소위 우쪽 채널 혹은 좌쪽 채널에만 출연을 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잘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못해. 굉장히 재밌죠. 한미 무역 협상을 한 날 에이펙 정상회담
끝나는 지점에 같은 회담을 했는데 이쪽 방송과 이쪽 방송이 견해가 달라요.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의 각각의 대표의 브리핑이 달라요. 찬사와 비난. 근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찬사만 있고 일방적으로 비판만 있을까요? 찬사를 할 만한 영역도 있을 것이고 비판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도 아쉬운 부분도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게 강사람이라고요. 제가 가을이라는 단어랑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흐르는 강물처럼인데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에서 한 번 더 봤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가을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가을의 전설이라는 제목하고 헷갈려서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강사람과 마을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말씀만 드려왔다면 제가 굉장히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일례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2년, 23년은 긴축의 시대다. 당연히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국면이고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전망서에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다가 24년, 25년, 26년은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끝나고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시점이다. 이제 피벗의 시대다. 피벗의 시대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완만하게 반등하는 신호를 보일 구간이 온다. 이제 이 멘트를요, 제가 처음으로 당시에 홍사운의 경제쇼에 나가서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 강사람, 마을 사람의 견해도 없었고, 당연히 정치적 색깔이 없었고, 당연히 이 숫자를 전망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수천 개의 악플이 달린 거예요. 그 악플이 뭐냐면 변절자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해가 가요. 그 변절자라는 단어가 왜? 이쪽 마을에 있다가 이쪽 마을로 건너갔다는 뜻인 거예요. 이제. 근데 강사람은 원래 이쪽 마을 저쪽 마을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홍사운의 경제쇼에 나갔다가 너무나 많은 악플을 받고 정말 힘들다, 무섭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다음 달에 또 출연을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제가 눈앞에 보이는 게 사슴인데 사슴을 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록위마라고 했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강사람은 마을 사람을 비판한다고 했잖아요.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슴을 보고도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위로해줘야 되니까, 이쪽 편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집값은 떨어진다고만 얘기해줘야 되니까. 역시 이쪽 마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누굴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저는 사슴을 보면 사슴이라, 말을 보면 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 거고, 사슴을 봐도 말이라고 얘기해주는 위로 전문가가 있고 반대의 위로 전문가도 있다. 그렇게 저는 그게 국화가세 아닙니까? 어떤 특정 세상에 고개를 숙이는 거, 전문가들이. 그렇게 저도 비판을 합니다. 근데 다 존중되어야 되고, 제가 이 채널에서 토론을 중시하는 이유는 저의 전망도 다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반된 견해를 갖고 계신 분을 모셔서 여러 담론을 하다 보면 각각이 주장하는 근거가 부딪힐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더 고루 세상을 보는 눈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각각을 다 존중하고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고루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강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의 하는 비판인 것이고 4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강 사람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역공을 가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규제받지 않은 자본주의와 강 사람들이 주창하는 강인한 개인주의를 향한 비판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 마을 편에 서지 않느냐. 혹은 이쪽 마을이 무조건 맞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다. 이쪽 마을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희망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희망을 얘기해 달라.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해 달라. 집값이 오른다고 얘기하지 말아 달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유튜브 세상에 있는 경제도 정치적으로 너무나 민감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왜 그런 댓글들이 달리는지, 또 우리는 어떤 정보를 찾아서 견해를 듣고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경영 의사결정, 재테크 의사결정, 진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지 판단하시는데 이 기준이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저는 강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마을 사람이실지라도 경제를 보실 때만큼은 강 사람이 한번 되어서 경제를 봐주시기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을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도 이쪽 마을, 이렇게 얘기해도 이쪽 마을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비판을 받는 자가 어쩌면 강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본시장의 행방이 굉장하죠. 주가도 오르고 코스피 5천도 넘고 집값도 오르고 뭐 이것저것 다 오르죠. 실물 경제는 비록 안 좋지만 이것저것 다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의 상승세가, 코스피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 올 때 저도 이렇게 유튜브 하기 참 잘했다. 또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 오셔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보실 거 아닙니까? 근데 25년에도 하반기 내내 AI 거품론에 거품이 꼈다. AI 거품론 근거 없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뭐 코스피 5천 넘어설 것이다라는 메시지도 드리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도 오히려 감사하고요. 특히 오피셜 클럽 저와 함께하는 경제학교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소통하시면서 뭐 그동안 말씀드렸던 몇몇 기업들이 제가 뭐 종목을 막 찍어드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언질은 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정말 말 그대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도 어쨌든 참조가 됐다고 생각이 돼서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상승의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주식 투자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부터 이제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소위 이 상승장에도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되겠죠. 그죠? 그럼 왜 그럴까? 쉽게 말하면 어쩌면 주식 시장은 위험 자산이에요.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 변동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을 하면 확정된 이자라는 수익을 보죠. 그러니까 저축도 투자인 거예요. 현금도 투자라고요.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현금의 수익성 만큼의 투자 수익률이 있어요. 그게 마이너스일지라도. 은행에 저축을 한다. 그럼 은행 저축 이자가 수익률이에요. 확정 이자죠. 그런데 주식 투자는 확정된 수익이 없어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심해요. 코인 시장은 그 변동성이 더 심하죠. 그러니까 이런 영역을 뭐라고 분류해요? 위험 자산으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상승장에도 불구하고 '다시 떨어지지 않겠어.' 하는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고 '다시 떨어질까 하는 그 위험을 내가 감내해야 될까? 위험 자산에 내가 들어야 될까?' 하는 심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상승장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어쩌면 위험을 테이크하지 않는, 위험을 가감히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생각을 해 보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25년, 26년은 유동성 장세다. 피봇의 시대다. 25년, 26년은 주식 비중을 늘려 나가야 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 자산 비중을 늘릴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조금 수익 나면 손절해요. 조정될 때마다 사셔야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조정될 때마다 파셔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위험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위험을 테이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 심리적 기제는 무엇일까? 그런 심리적 기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까 하는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고른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책의 제목이 리스크 테이커입니다.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요. 이 저자 네이트 실버도 뭐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서 100대 인물로서 손꼽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저도 많은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께 책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이 책에 기대어서 그 심리적 기제는 어디에서 있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13장입니다. 영감, 성공하는 위험 감수자들의 13가지 습관이라는 챕터고요. 302페이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 중요합니다. 세상에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그들만 있을 리는 없다. 그래서 나는 신체적 위험을 감수하는 걸출한 인물 5인을 소개하려 한다. 우주인, 운동선수, 탐험가, 중장, 발명가. 그러니까 위험을 누가 감수할까라는 관점에서 나름의 머릿속으로 계량된 위험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이 주식 투자자들이 아니라 소위 여러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위험을 감내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주인, 우주선 타는 우주인,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거론하는데 제가 그 사례를 다 읽어드리긴 어렵고 두 분의 사례만 좀 짚어드릴 텐데 이 책의 골자가 계속 나오는 강사람이냐 마을사람이냐이잖아요. 근데 이 강사람 어떤 마을을 정해놓지 않는 어떤 정치적 기제를 갖고 있지 않는 어떤 이해관계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좀 찾아나가고 뭐가 맞을지에 대해서 이쪽 마을이 반드시 맞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쪽 마을이 반드시 맞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정해놓지 않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정해놓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계속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는 사람. 이게 강사람인데 302페이지. 강사람들은 추상적이고 분석적인 추론에 뛰어나고 위험 수용도가 높다. 신체적 위험 감수자들도 그렇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체적 위험 감수자들의 사례를 여기서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303페이지 가겠습니다. 신체적 위험 감수자들이 절대로 마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마을이 너무 위험 회피적이고 굼뜨다며 제발로 뛰쳐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신체적 위험 감수자고 신체적 위험 감수자가 앞에 제가 1편, 2편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강사람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주목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두 명의 사례만 제가 소개할게요. 이 책에선 여러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만 가볍게 보겠습니다. 303페이지. 캐슬린 설리번, 너무나 유명한 나사 우주인이죠. 최종 35인에 선발되며 우주인이 되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스페이스X가 100번 넘게 우주선을 발사했다고 해도 여전히 인간이 처음으로 일이 존재해요.
인간이 하는 일이 존재해요라고 말했다. 두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과 내가 그 일을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이요. 이게 위험 감수자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더 읽고 갈게요.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할 인물은 데이브 앤더슨입니다. 305페이지. 미식축구 와이드 리버시 출신으로 주로 휴스턴 텍사스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앤더슨은 충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람한 근육질 선수들 중에 남하고 부딪히는 걸 싫어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브 앤더슨 이분도 뭐 굉장히 키가 크고 하진 않아요. 이 미식축구 선수 출신으로서는 180cm 정도 키이니까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작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육중한 뭐 2m 이 정도 되는 미식축구들 선수들과 몸을 부딪혀야 되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충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자, 여기서부터 많은 것들을 캐치하실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가 13개 있어요. 13가지를 몇 개만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307페이지. 성공하는 위험 감수자는 압박을 받을 때 냉정을 유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조정될 때 계속 조정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조정받을 때. 근데 오히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 26년은 주식시장이 우상향하는 장세다라고 가정해 놓는 게 좋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되는 국면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조정되는 국면에 냉정을 유지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해가시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309페이지 2번. 성공하는 위험 감수자는 용감하다. 사실 그 위험에 투자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위험에 투자라는 말은 우상향 장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하향 장이라고 가정할 때는 위험에 투자하면 안 되죠. 단기 투자자도 아닌데 장기 투자자라고 본다면 위험을 테이크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용감하셔야 돼요. 311번 페이지 3번. 성공하는 위험 감수자는 전략적으로 공감한다. 그들은 상대의 입장이 되어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제 채널에서 많은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여러 결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저랑 같은 입장의 분도 계시고 다른 입장의 전문가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상대의 편에 서서도 얘기를 해보고 상대는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그렇게 전개하는지 들어보고 각각의 근거를 조합해봐야 더 나은 판단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위험 감수자는 전략적으로 공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1편, 2편을 안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더 해석하는데 어렵겠지만 강 사람과 마을 사람을 구분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을 사람 편에서 어떤 특정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판단하시는 분들의 견해도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각도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토론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하나의 사물을 보실 때 360도로 봐야 된다고요. 여기 이 조명이 있는데 조명이 이렇게 정면으로만 여러분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뒷면도 보셨어요? 여러분 제 얼굴을 정면만 보시잖아요. 정면으로 보시니까 그냥 그렇게 생겼네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뒷면을 보면 엄청 잘생겼거든요. 피디님 왜 웃으세요? 그 웃음의 저희가 뭐죠? 이해가시죠? 다른 관점에서도 공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313페이지 4번. 성공하는 위험 감수자는 과정지향적이지 결과지향적이지 않다. 그들은 장기전을 펼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론을 중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정해놓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집값 떨어진다고 전망했잖아. 집값 오른다고 전망했잖아. 뭐 주가 오른다고 전망했잖아. 근데 왜 맨날 틀려? 근데 정말 저는 놀라운 것은 원래 이 전문가 집단끼리만 소통하는 일을 하다가, 왜냐하면 제가 국책연구원에 있을 때도 그랬고 또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 대중들과 만나진 않을 때 그때는 전문가들과만 소통하잖아요. 뭐 세미나를 가거나 자문위원회를 가거나 전문가들끼리 경제 전망을 논하는데 제가 경제 전망을 발표해요. 그럼 다른 경제 전망 전문가가 참석해요. 그때는 경제 전망이 맞았냐 틀렸냐를 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경제 전망치를 가지고 왜 이렇게 높게 보냐를 논한 적이 없어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전망하는지를 들어보고 나는 이런 근거가 더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토론을 벌여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치를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되는데 강사람과 마을사람, 이 3편만 보신 분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만 이 마을 사람들은 결과만을 가지고 지적하죠. 이해 가십니까? 맞았어, 틀렸어. 그래서 과정지향적이지 결과지향적이지 않다. 과정에 충실하다. 방법론에 충실하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꾸준히 말씀드린 것은 물고기를 잡아달라 말하지 말라. 이거 올라요 떨어져요 물어보지 말라. 그리고 올라요 떨어져요 얘기하는 사람을 쫓지 말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근거들을 여러분들이 수집하셔라. 물고기를 잡아달라 말하지 마시고 물고기 잡는 법을 말씀해달라라고 얘기해달라 하는 것이죠. 그다음 7번째, 쭉 넘어가서요. 322페이지입니다. 성공하는 위험 감수자는 준비되어 있다. 그들이 직관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촉이 좋아서가 아니라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경제를 전망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전제를 가져가야 돼요. 경제가 어떤 흐름에 놓여 있는 구간일까를 상정해 놓고 또 미래 유망 산업이든 뭐든 어떤 것이 유망한 산업인지 그 주식시장에서는 뭐가 주도주일 것인지 그런 것을 상정해 놓고 그런 판단을 했을 때 어떤 위험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바람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거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 26년이 우상향하는 장세다라고 상정을 해 놓으면 대대적인 조정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더 들어가는 거죠. 싸게 나왔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상정을 하지 않으면 그런 큰 위험이 닥칠 때마다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회사의 결정도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렇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5천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조정될 거야. 그럼 주식 못 들어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25년, 26년은 어떤 흐름의 자본시장의 모습일까를 상정해 놓으면 그게 5천이든 4천이든 6천이든 상관없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장세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위험 감수자는 준비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매년 경제전망서를 쓰면서 준비된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준비된 자는 파도가 무섭지 않아요. 준비된 자는 파도를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파도를 즐기자 하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또 담겨 있죠. 328페이지 쭉 넘어가서 10번째, 그 다음 쭉 넘어가서 11번, 11번째, 성공하는 위험 감수자는 동화되지 않고 튀려고 한다. 그들의 생각과 목적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 보이시죠? 4명의 시각장애인이 누군가에 의해 길을 안내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 길을 안내하는 자도 시각장애인이죠. 그 시각장애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안내받는 4명도 곧 넘어지겠구나 하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 끌려다니면 안 된다. 왜 누군가에 끌려다녀요? 그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왜 제 말을 그냥 다 믿으세요? 제가 눈을 감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다만 그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뭐 저를 통해서도, 이런 책을 통해서도, 어떤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훈련을 받아서 더 나은 어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332페이지 12번째, 성공하는 위험 감수자는 주도 면밀한 반골이다. 그들은 나름의 근거를 갖고 언제 왜 관습적 생각이 틀렸는지 판단한다. 항상 여러 근거를 찾아야 되고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지속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그게 위험 감수자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에 실패했다면 그러면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왜 상대방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는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떨어진다고 하는지 그 근거를 들어봐야죠. 반대로 난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왜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토론이 필요한 거예요. 답을 정해놓지 말자는 거죠. 답을 정해놓는 이가 누구예요? 마을 사람인 거고,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이 강 사람인 거죠. 결론은 답을 정해놓을 것인가 정해놓지 않을 것인가. 마을 사람들은 답을 정해놓는 사람들이고 그 답을 말해달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 것이고, 강 사람들은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의 표현으로 이 리스크 테이커 네이트 실버의 정말 제가 생각하는 명저예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명저에 기대어서 제가 생각하는 여러 생각들을 담아서 북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오늘의 북리뷰를 통해서 또 이 책을 통해서 한층 더 위에서 이 세상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자본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판단하고 읽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추천 의견 드리면서 리스크 테이커 네이트 실버의 명저를 북리뷰 김광석의 독서 감상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